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CPI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5% 상승보다는 소폭 하회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4.9%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수는 반응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수 역시도 훈풍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고 상승 탄력을 조금 받는가 싶더니 지금은 그 상승분을 살짝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 또 PPI가 발표되는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보도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서 살펴본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라더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검찰은 어제 저녁 11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엮여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구속영장 심사는 언제 좀 진행되나요? 네,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열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변 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전직 프로골퍼 안 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실내골프장과 C사 A승마 리조트 대표이사입니다. 전날 체포된 라 대표와 변 씨, 안 씨는 모두 H사의 투자 판단을 맡겼다가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에게 고소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들이 프랑스 시장에서 많이 산 종목이 소비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1년 이른바 서학개미가 프랑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명품 소비재 기업이 아닌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삼성증권이 고객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집계한 결과 1위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순매수 규모는 8억 8,673만 원으로 2위 크리스찬 디올보다 많았습니다. 3위는 구찌 모회사인 프랑스 명품 패션 그룹 캐링이 차지했으며 4위는 유로스톡스 50지수를 추종하는 ETF, 5위는 테슬라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1위 기업에 대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프랑스 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특성 좀 짚어주세요. 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겐 친숙한 회사인데요. 본사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비록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빠졌지만 프랑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는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LVMH입니다. 루이비통과 디올, 펜디, 셀린느, 티파니앤코, 불가리 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를 다수 거느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서학개미들은 LVMH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으며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55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 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까지 좀 살펴보죠. 코로나19 이제는 엔데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 특수가 좀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상장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 소규모 기업 700개사의 지난해 4분기 합산 매출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익은 1,567억 원 적자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상장 중기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9.2%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뒤에 2분기 17.7%, 3분기 15.6%, 4분기 12.2%로 둔화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와 4분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기업이다라고 하면 진단키트 업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특수로 고성장세를 보였던 진단키트, 게임, 음식료 등의 수요 둔화가 뚜렷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일시적으로 급반등했던 화장품과 섬유 의류 등도 매출액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로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성장성 약화와 수익성 악화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혜를 입었던 바이오와 컴퓨터 주변 기기와 같은 업종들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축소로 중소제조업체들도 타격을 받아 올해 매출액 증가율은 3년 만에 10%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라더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그리고 SG증권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특수로 누렸던 기업들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각 주목해볼 만한 공시는 어떤 게 있는지 스피드 뉴스엔 공시 시간에서 김혜연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4년 4개월 만에 국내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한 종목들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보여졌습니다. 또 지속되는 챗봇 경쟁 속에서 AI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실상 이 엔데믹을 시사하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금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NC소프트를 필두로 한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이즈,
넷마블 등 게임주들의 아쉬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넷마블의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영업비용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신작의 부재와 기존 게임의 매출 하향으로 인해서 1분기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감소세를 보이게 됐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12.3%대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영업 손실도 적자 폭이 확대가 됐죠.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는데 넷마블은 이 같은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신작 부재가 지속되고 해외 사업의 계절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분기 연이어 출시될 신작들과 중국 시장 성과로 반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전 분기 대비로는 7.8% 증가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이 같은 실적은 물가 상승과 위축된 이 소비 심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다만 이처럼 좋지 못했던 조건 속에서도 신세계가 올해 1분기 백화점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면세점 DF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LG 헬로비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기 유무선이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 단말기 판매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죠. 1분기 매출은 2,776억 원, 영업이익은 11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8%, 9.2%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 이 가입자는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가입자는 LG 헬로비전 출범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터넷 가입자도 20년도부터는 줄곧 순증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매출은 2022년 1분기에 반영됐던 이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판매 일회성 수익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매출과 가입자가 동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이 성장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3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시를 통해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T3는 상장 첫 해부터 39억 4천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 바가 있었죠. 이번 자사주 매입도 작년 결산 배당에 이어서 주주가치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30억 원이고요. 예상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이 다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상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봇 대장주로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답변을 주면서 첫 번째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비해서 로봇이 더욱더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을 혁신할 수 있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변화되면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뭐 전부 다 챗GPT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요. 뭐 일단 산업 구조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뭐 로봇,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했었던 일 자체가 로봇으로 이제 변경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과 연관된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분야로도 같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비 심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산이 다음 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업 가치만 최소 1조 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번 살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현황이 지금 좀 협동 로봇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IPO 시장에서도 잭팟을 터뜨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봇의 대장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그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뭐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회사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매출 기준으로는 한 3배 정도 더 큽니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소폭이지만 흑자를 기록하는 데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흑자와 적자 간의 그런 부분인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준의 시가총액은 갖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뭐 6월달에 상장 준비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월 정도에 뭐 상장 예비 심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11월이나 12월 중에 상장 청약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빠르면 연내에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이상의 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PO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상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주사격인데 IPO를 지금 두산 밥켓 이후로는 7년 만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또 두산과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가도 잘 가고 있었는데요. 실적도 최근에 살펴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두산 자체의 주가 재평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두산 같은 경우에 뭐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열 자회사들이 이제 계속 상장을 통해서 뭐 지금 주가를 이제 재평가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초서부터 작년부터 이제 두산이 이제 좀 강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세를 보였죠.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을 때 뭐 지금 예상했었던 대로 뭐 2조 원 가까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지분율을 90% 정도를 갖고 있는 두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 지주사 같은 경우에 그 계열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박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회사로 100% 갖고 있을 때는 높게 평가하기가
되지만 만약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작게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상장 이후에 두산 관련 주가가 뭐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 이제 로보틱스가 상장이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된 이후에 아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이럴 때 두산에 대한 그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두산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뭐 그때 이제 정리를 하셔서 두산 로보틱스로 그러니까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의 주가 가치가 좀 재평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장에서 뛰어오른 게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었어요.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데 그런데 지금 장 초반에 보면 12%대까지 올랐었던 주가가 지금은 3%대 정도로 약간의 내려앉은 모습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주가 또 재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어떤 기대주가 있을지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로봇 관련주 쪽으로는 뭐 계속 지금 최근 올 들어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 사항이 지금 더욱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 사항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로봇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협동 로봇 관련돼서 관심 사항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제 자동화 쪽에 이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동화 설비를 이제 납품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쪽에서도 만약 국내에 로봇 관련된 기업을 뭐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같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된 뭐 완성적인 로봇을 이제 만드는 회사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로봇을 만드는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품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로봇 그 시스템 내에서 이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에서 한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 감속기를 현재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회사는 뭐 SBB 테크나 아니면 SP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해당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어제 또 정부 정책까지 발표가 좀 되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로봇 부품주까지도 관심을 조금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살펴보면요. 구글이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픽셀 폴드가 어제 베일을 벗었죠. 주요 빅테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폴더블 폰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 좀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판도가 바뀌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일단 뭐 폴더블 폰 자체가 이제 만드는 공정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런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폴더블 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렇게.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가로로 여는 이제 폴더형 형태로 되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클랩 형태라고 해서 이제 위로 여는 거 또 이제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접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지금 폴더블 폰을 출시한 이후에 계속 이제 이 관련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4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폴더블 폰에 대한 타사와는 다르게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접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해소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서 공개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제품 수준이고 이제 정식적으로 제품이 나와 봐야 과연 이 제품의 그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제품이 나와 봐야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구글에서 나온 폴더블 폰의 사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옆으로 여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이제 타켓으로 해서 갤럭시 폴더를 타켓으로 해서 만든 이제 폰이다 보니까 뭐 사이즈가 뭐 비슷합니다. 뭐 외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외부 인치가 좀 더 큰 5.8인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부 이제 7.6인치 정도. 그러니까 삼성 폰보다는 약간 그 세로 길이가 좀 짧고 가로 길이가 좀 더 두꺼운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283g으로 갤럭시 Z 폴더보다 한 20g 정도 좀 더 무거운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 자체가 좀 무겁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과연 사용 빈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가벼운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렇게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안드로이드 지원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OS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 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여러 이제 앱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앱의 사용 문제에서도 아마 다른 타사보다는 조금 최적화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강점으로 좀 작용될 수는 있으니까 일단 나와 보고 그다음에 아마 판단을 해보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 보면 폴더블 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글도 도전장을 내밀었고 사실 애플도 폴더블 폰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지금 또 출시될 건 휴대폰 쪽보다는 패드 쪽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계속 폴더블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폴더블 관련돼서는 뭐 여러 이제 종목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단순히 지금 뭐 접는 부분에 대한 부분, 대표님 힌지를 많이 말씀을 하는데 뭐 내부나 외부의 힌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OLED 관련 부분입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접히는, 그러니까 이게 폼택터가 접혀야 되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ED, 뭐 LCD, 그러니까 LED 이런 패널을 사용할 수 없고요. 무조건 OLED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OLED 특히 이제 중소형 OLED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럼 삼성과 구글과의 이제 경쟁 관계도 같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글이 OS와 여러 이제 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됐다라고 보면 뭐 구글이 이제 독자적으로 폰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 간의 기존에 밀접한 이제 친밀 관계가 아마 약간은 경쟁 관계로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생각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폰 내에 기존에 이제 구글 OS, 그러니까 구글 크롬 OS를 쓴 구글 OS, 구글 크롬 이제 그 익스플로러 쓰는 것보다는 아마 빙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뭐 향후에 이런 이제 양측 간의 뭐 긴밀한 이제 친밀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었을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와 구글 사이에 또 경쟁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은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폴더블 폰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는데 이 종목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폴더블 시장 내가 이제 계속 많이 뭐 작년에 한 1,2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대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는 1%가 차지하지 않을 만큼 비교적 작은 그런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폴더블 폰은 일반 중저가용 폰이 아니라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특히 이런 접는 폼택터가 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을수록 폴더블 폰의 사용량은 지금보다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보면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와중에서 이런 접는 형태의 폼택터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아마 2025년 이후에 아이폰도 이런 접는 형태로 이제 진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폴더블 시장은 지금은 미미한다라고 하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0만 대의 폴더블 폰이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5천만 대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마켓 시어는 계속 좀 줄어들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판매 대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듯이 아마 폴더블 폰에서의 삼성전자 역할도 판매 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마켓 시어는 계속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폴더블 폰,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폴더블 폰에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는 관련된 부품 업체에 상당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아마 타사에 납품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타사에서 자기네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을 사용하는데 승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런 주요 부품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갤럭시 폴더폰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수록 매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마 KH 바텍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의 이제 힌지 점유율이 한 90%가 될 만큼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물방울형 이제 폴더 힌지를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사 대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힌지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그 갤럭시 폴더블 폰이 보통 9월 달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이상 좀 당겨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에 대한 수요도 2분기 이후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 성장세도 2분기, 3분기에 집중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해보다 좀 더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폴더블 폰 시장은 파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폴더블 폰 부품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표님께서는 KH 바텍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수의 시선으로 만나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안도감이 조금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이 지수를 해석하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디폴트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을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발표된 지수는 4.9%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지표 해석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 이번 달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죠. 미국 투자은행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5.0%에서 한 5.1%를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한 100억 달러 하루에 뭐 이 정도를 갖다 감산한다는 발표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이번에는 좀 떨어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전월에 비해서 한 0.1%포인트 낮아졌지만 4.9%포인트를 갖다가 4.9%를 갖다가 일단 찍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일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안심하는 어떤 형국? 뭐 이런 형국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이번 4월 달 CPI 같은 경우에는 즉 그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달 FOMC 회의가 6월 13일에서 14일 날 정도에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5월 고용하고 5월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 4월 CPI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역시 뭐 0.1%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5.0%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일단 시장은 금리 동결에 좀 무게를 두는 그러면서 좀 안도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네.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가운데 이번 CPI에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주거비였어요.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FOMC 향방을 또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또 현지 시간은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되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비랑 임대료가 되겠죠. 이게 이제 8.18%였어요, 저번 달에.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사실은 8.11%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지만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보니까 꽤나 높아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거비가 일단은 오르지 않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안도감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느꼈다, 해석을 했다. 뭐 시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를 갖다가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거비 부분을 갖다가 임대료라는 주거비 부분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한 3%를 이미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네. 그 헤드라인만 보고서 계속해서 이 금리를 갖다가 올린 거나 저번에도 이제 연준의 시각대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시장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령 뭐 은행 위로 불거진 어떤 신용 경색들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연준이 앞으로 이제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냐는 뭐 이런 의문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PPI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 이제 깜짝으로 내렸죠. 한 2.7%였으니까 그게 20년 4월 이후에 한 3년 만에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2.4% 정도를 갖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내린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 PPI 같은 경우에는 CPI의 선행주니까 다음 달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갖다가 시장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CPI가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이제 근원 CPI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5.5%였거든요. 여전히 식품류, 서비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사실은 올해 이제 뭐 6월이 지나게 되면 올해 한 3번 정도 25bp씩 금리를 갖다가 3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는 일단 안 하는 게 좋겠다. 근원 CPI는 지금 여전히 예, 높은 예.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여전히 근원 CPI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서비스 물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령 뭐 외식 물가라든지 서비스 물가, 개인 서비스 물가라든지 식품류 가격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그 CPI가 헤드라인 CPI라든지 이게 많이 낮아질 거냐 하는 거는 그 PPI가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이제 고용 상황이 너무 좋고 여전히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목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CPI를 갖다가 내릴 수 있겠냐라는 것 일각에서는 그런 의문을 갖다 제기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예, 예. 네, 주거비가 들어있는 만큼 조금 왜곡이 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시장이 그렇죠. 좋은 상황에서 뭐 CPI가 바로 또 확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고. PPI가 네.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CPI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런 예.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네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네. 일단 협상 마지노선이 지금 6월 1일인데 네네네. 아직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21년 12월 달에 결정된 거죠. 현재 이제 부채 한도가 그 3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억 원이 아니라 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예, 네. 이게 3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억 전 2천 단위가 되는데. 이건 뭐 사실 뭐 계산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재무부의 추산에 의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출을 갖다가 특정 부분에서 줄이지 않으면은 6월 1일 정도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그 재무부에서 부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이 이상 그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연방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상이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화당은 일단은 그 지출 삭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달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을 갖다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입장이 좀 다르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탕감해주기로 한 약속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시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뭐 6월 1일까지 그 미국의 양원이죠. 하원하고 상원이 같이 열리는 날이 이제 한 5일 정도? 4,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제넷 옐런의 그 얘기로는 6월 1일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연방 정부는 기술적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경제 상황을 보면 패닉 상태에 좀 국면에 직면했다라고 보기는 살짝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런 원인은 또 뭘까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그렇죠. 사실 1960년대부터 이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채 상한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78번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가령 뭐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도 중단될 것이고 국방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연방정부의 어떤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공공 투자 같은 것들이 다 물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폭락 세태를 맞을 거고요. GDP 성장률 저하,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판을 누가 받겠습니까? 부채 한도 그 상향에 반대한 그렇죠. 뭐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화당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의 어떤 확률 자체를 5%에서 10% 정도로 높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아니면 미국의 공화당이 이걸 갖다 디폴트 사태로 몰고 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어떤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제 24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까지 일단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약간 증액을 해놓고 그때까지 이제 시간을 벌고서 그때까지 협상을 갖다가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방안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미국의 디폴트가 위협이 받는 상황 속에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하진 않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뭐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네네. 나머지 지수는 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네네. 이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증시의 영향도 살펴봐야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증시는 휘청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CPI든 뭐 PPI든 아니면 미국의 디폴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것들은 이미 시장에 전부 다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디스는 한 10% 정도로 보지만은 10%라고 그러면 100%에 비하면 엄청 낮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사위로 때 5대 5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 홀짝 게임을 할 때도 이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제가 생각하기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매크로 환경도 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단 개인 투자자의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좋은 회사를 사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뭐 매크로 환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매크로 환경이라는 건 이리 바뀌고 또 저리 바뀌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 방식의 투자는. 예. 네, 사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인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6월 달에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또 금리를 올리기도 또 굉장히 이자는 굉장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벌어진 한미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현 상태로서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뭐 한 연속해서 한 14개월 정도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그 적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흑자로 돌아선 점 이런 점들이 조금 가시화되면은 다시 말해서 한국의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무역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하면은 사실은 현재의 어떤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이 금리 차 문제는 조금씩 시장이 좀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씩 뭐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때까지 사실 이제 10차례나 넘게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인상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동결하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돌아올 금통위에서는 좀 어떻게 금리를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환율이 현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대외 변수, 큰 돌발 변수가 없다면 가령 뭐 미국이 가는 뭐 디폴트 상태로 진짜 됐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루어져 환율 같은 경우에는 폭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금리를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하늘의 금리 정책도 역시 지금과 같은 어떤 동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 금리를 올리는 데는 너무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일단 엮여 가계부채 있잖아요. 네.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의 105%를 넘고 거기에 전세보증금 1,000조, 자영업대출 1,000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이미 전세보증금까지만 포함해도 실질적으로 1위 정도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고요. 그게 만약에 진짜 가계부채의 어떤 뇌관을 건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역시 동결의 어떤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이 네. 뭐 이제 동결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네네. 조금은 우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